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일을 겪고 이제야 평온한 인생을 되찾은 강현우라고 합니다. 평생 손에 기름때 묻히며 살아온 사람이라 글이라곤 써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밤마다 최근 있었던 그 일이 떠오르며 잠이 오질 않아 이렇게 키보드 앞에 앉게 됐네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이용만 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악스러운 일을 알게 되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8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공업사에서 기술 하나로 먹고 살던 가난한 청년이었죠.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전처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그 사람은 웃는 얼굴이 예뻤고 말솜씨가 어찌나 좋던지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오빤 손재주가 좋으니까 나중에 분명히 크게 될 사람이야. 내가 옆에서 다 챙겨줄게. 오빤 일만 열심히 해. 전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부모 잃고 형과 단둘이 살았던 저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이듬해 딸이 태어났습니다. 제 딸 지유였습니다. 그 작은 게 제 손가락을 꼭 쥐는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이게 결혼해서 사는 즐거움이라고, 이 아이와 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균열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한 1년쯤 됐을까요? 와이프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 그거? 애기 분유랑 기저귀 사느라 그랬지. 오빤 애 키우는데 돈 드는 것도 몰라? 아니, 분유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 100만 원이 넘는데? 오빤 진짜 내가 살림을 얼마나 알뜰하게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 서운하게. 그리고 우리 애한테 뭐든 좋은 걸로 해주고 싶어.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물으면 오히려 제가 미안해지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서운하다고 하면 저는 더 따지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딸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해서 오히려 말을 꺼낸 제가 나쁜 아빠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거짓말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거죠. 결혼 생활은 갈수록 이상해졌습니다. 와이프는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 명목은 늘 그럴듯했습니다. 오빠, 친정엄마가 또 입원하셨어. 이번엔 좀 큰 수술이래. 또? 지난달에도 병원비 보냈잖아. 엄마가 아픈 게 내 잘못이야? 딸이라 출가 외인이니 그냥 모른 척 하라는 거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 한 500만 원만, 응? 오빠밖에 없어 진짜. 전 그때 장모님을 거의 뵌 적이 없었습니다. 와이프가 늘 핑계를 댔거든요. 엄마가 사위 보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몸이 안 좋아서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한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슬슬 저를 제 주변 사람들과 떼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 친구 만나지 마. 나 저번에 봤는데 오빠 뒤에서 욕하더라. 형님네도 좀 그래. 형님이 오빠 무시하는 거 안 보여? 명절에도 우리만 빼고. 오빠한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알지? 다른 사람들 다 오빠 등쳐먹으려는 거야. 그 말을 믿었다기보다 그럴 때마다 아내와 부딪히면 스트레스만 더 커졌기에 아예 부딪힐 일을 만들지 않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둘 연락이 끊기다 보니 어느새 제 곁엔 와이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둘 잃어가면서도 전 그게 와이프 탓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족해서
좋은 사람들을 못 챙긴 거라고 자책했죠. 돈 문제도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와이프가 새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 서 있더군요. 여보, 그거 새 거야? 비싸 보이는데? 아, 이거 친구가 선물로 준 거야. 자긴 내가 좋은 거 들고 다니는 것도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카드값이 자꾸 늘어서 그래. 이번 달엔 적금도 못 부었어. 오빤 진짜 쪼잔하게. 내가 명품을 사달랬어, 차를 사달랬어. 친구가 준 건데도 눈치를 줘? 미안, 내가 말을 잘못했어. 난 네가 산 거라고 착각했지. 저는 또 그렇게 사과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긁은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모든 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시골 형님 댁에 가기로 했는데 출발 직전에 와이프가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나 배가 너무 아파. 못 갈 것 같아. 오빠 혼자 다녀와. 무슨 소리야? 너 두고 어떻게 가? 병원 가자. 아니야, 좀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명절인데 형님한테 인사는 드려야지. 난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 전 결국 혼자 형님 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찍 집에 돌아와 보니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이 화장을 곱게 하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오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너 어디가? 배 아프다며. 좀 나아져서 약 사러 가려고. 솔직히 그땐 화가 좀 났죠. 꾀병이었나 싶기도 했고요. 화를 내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의심하는 것보다 믿는 게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그땐 죄 짓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제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겠지, 힘든 일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유 없이 그러겠나 싶었거든요. 대신 저는 딸한테 모든 정을 쏟았습니다. 와이프가 애를 자주 옆집에 맡기거나 어디 가버리는 날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일을 일찍 끝내고 달려갔습니다. 아빠! 우리 지유,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아빠 그렸어. 진짜? 아유, 아빠가 이렇게 잘생겼나? 근데 엄마는? 엄마 그림도 그리면 엄마가 좋아하실 텐데. 엄마 그림은 좀 어려워. 괜찮아, 곧 잘 그리게 될 거야, 우리 딸. 주말이면 저는 무조건 딸과 함께였습니다. 놀이터, 동물원, 분식집. 돈 없어도 딸이랑 있는 그 시간만큼은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딸만큼은 외롭게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렇게 결혼 10년 차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와이프가 저를 식탁에 앉히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할 말 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만하자니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만하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엄마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서도 큰 병일 수도 있다고 그러고 나랑 우리 집인 이러다 오빠한테 짐만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아프면 도와드리면 되지. 그게 왜 헤어질 이유가 돼? 그것뿐만이 아니야. 아빠도 사업한다고 돈 끌어모으더니 빚을 졌어. 몇 억이나. 나랑 오빠가 부부 사이면 우리 부모님 빚까지 오빠한테 갈까봐 걱정이야. 나 때문에 오빠 인생까지 망치기 싫어. 오빠는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잘 살아야지. 나 같은 거 끼고 살면 안 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오랫동안 함께 산 사람이 자기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기 싫다며 우는데 어떻게 화가 나겠습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너 버릴 사람으로 보여? 알아,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더 못 있겠어. 제발 나 좀 보내줘. 이게 나도 오빠도 살리는 길이야.
재산 분할은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난 어차피 혼자 숙식 제공되는 곳에서 돈 벌면 되니까. 대체 얼만데? 빚이 얼마길래 네가 떠난다는 건데? 아내가 말없이 제게 보여준 것은 차용증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름이 적힌 그 차용증에서 장인어른이 빌린 돈은 거의 5억 가까이 됐습니다. 게다가 그 뒤에 가져다 준 것은 장모님의 병원 진단서였고요. 진단서에 적힌 글들은 단순했습니다. 암, 췌장암이었어요. 그간 장모님이 아팠던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붙잡고도 싶었지만 저 사람이 저 때문에 더 병들까봐 무서웠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놓아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었는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가진 걸 거의 다 내놓았습니다. 그간 모은 재산 대부분을 위자료 명목으로 그 사람한테 줬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헤어지는 게 아니었으니 더 챙겨주고 싶었죠. 오빠 미안해. 마지막까지 오빠한테 신세만 지내. 됐어. 나야 뭐 또 벌면 되니까. 오빤 진짜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받아서 오빠를 만났을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양육권을 정해야 했는데 전 당연히 딸을 데려와 키우고 싶었습니다. 지유야, 너는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저는 딸 앞에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인 딸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도 마주치질 못했습니다. 지유야,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 아빠한테 말해봐. 아빠 화 안 내. 그 애는 그저 입술만 깨물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는 부모 이혼이 충격이라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침묵의 틈을 타고 와이프가 말하더군요. 오빠, 애가 저렇게 힘들어하잖아. 그냥 내가 데리고 있을게. 네가? 빚까지 있는데 괜찮겠어? 더 힘들 거야. 그냥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래도 엄마잖아. 사춘기 딸은 엄마가 키워야지. 아빠가 어떻게 키워? 대신 오빠가 양육비만 좀 보내줘. 미안한데 나 혼자서 내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양육비야 당연히 보내지. 근데 나도 지유 자주 보러 올 거야. 그건 약속해. 당연하지. 오빠가 친아빠인데 언제든 보러 와. 저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주말마다 딸을 보러 가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저는 딸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면 이미 이사를 가버린 뒤였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 허탕을 치고 어렵게 전처와 통화가 닿으면 돌아오는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 와. 지우가 아빠 온다고 하면 운단 말이야. 운다고? 왜 울어? 내가 뭘 어쨌다고. 애가 새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데 자꾸 옛날 생각나게 하면 어떡해. 지우 걔 솔직히 말하면 아빠 보기 싫어해. 상처받기 싫으면 그냥 잊고 살아. 지우가 그래? 진짜로 날 보기 싫어한대? 내가 거짓말하겠어? 애 마음 헤집지 말고 그냥 양육비나 제때 보내줘. 그게 아빠로서 할 도리야. 딸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못 사는 집 애라고 놀림받는 거 원하는 건 아니지?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이 저를 보기 싫어한다는데 무슨 염치로 자꾸 찾아가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면 갈수록 딸이 더 힘들어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끊었습니다. 대신 양육비만큼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그 돈이 제 딸에게 가는 거라고, 그렇게라도 아빠 노릇을 하는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렇게 이혼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남들 쉴 때 쉬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기술 하나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마침내 작은 상가주택 하나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1층은 가게, 2층은 살림집인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 가져보는 제 명의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 집도 따로 있었지만 노후 대책으로 작지만 건물 하나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계약하던 날 저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혼 후 알게 된 친구이자 부동산 운영을 하는 김 소장이 중개를 맡아줬습니다. 아, 현우 씨, 드디어 본인 건물 생기는 거네요. 고생 많았어요, 진짜. 덕분입니다. 떨려서 손이 다 떨리네요. 마침 1층 가게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가 있으니까 오늘 같이 인사나 하는 게 어때요? 저번에는 문을 닫아서 제대로 못 봤잖아요. 오늘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앉은 세입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제 전처였습니다. 긴 세월이 무색하게 저는 단번에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저도 모르게 결혼 전 호칭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 사람도 절 보고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오빠? 오빠가 왜 여기 있어? 내가 할 소리야. 네가 왜 여기 앉아있어? 나 여기 가게 새 들어서... 잠깐만, 오빠가 여기를 어떻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영문을 모른 채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두 분 혹시 아는 사이세요? 분위기가 영... 제 전처입니다. 헤어진 진 좀 됐고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사무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소장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허허, 세상 참 좁네요. 이거 참 어쩐다. 저는 전처의 얼굴에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눈가가 붉어지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만날 줄은 진짜 몰랐어. 그러게, 나도 몰랐다. 오빠, 나 잠깐만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잠깐이면 돼. 그때 저는 그 떨리는 표정이 무얼 뜻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오랜만에 마주친 반가움과 미안함, 그저 그런 감정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했을 뿐이었죠. 그 표정 뒤에서 전처가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때 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전처와 허름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결혼 전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하고 얼굴엔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얼굴을 가리려는지 화장도 진하게 했더군요. 오빠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래, 너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꼴이 왜 이렇게 됐어? 말도 마. 나 진짜 죽지 못해 살았어. 그러더니 또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고 엄마 병원비에 아빠가 진 빚까지 해결하느라 위자료도 다 까먹고 그 와중에 엄마는 돌아가시고 나 혼자 식당 일하면서 버텼어.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어, 오빠. 장모님이 돌아가셨어? 한 3년 됐어. 임종도 제대로 못 지켰어. 나 진짜 불효녀야, 오빠. 전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때 제 장모였던 분인데 부고도 못 듣고 지나갔구나 싶었거든요.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돌아가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나도 뭐라도 했을 텐데. 그때 워낙 오빠한테 받은 게 많아서 미안했어. 너무 염치가 없잖아, 사람이. 그래, 뭐 그럼 이 가게는 어떻게 들어왔어? 이 가게도 보증금 빼서 겨우 얻은 거야. 근데 장사도 안 돼서 월세도 석 달이나 밀렸어. 사실 이번 달도 못 내면 쫓겨나기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오빠 만난 게 진짜 운명 같고, 솔직히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갈 데도 없어, 오빠. 지우는 어딨어? 잘 지내? 전처는 눈을 슬쩍 피하며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우 걔는 다 커서 따로 나가 살아. 엄마라고 챙기지도 않아. 가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나 진짜 외톨이야, 오빠. 저는 그 말에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제 딸의 엄마가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월세 밀린 거 얼마야? 석 달이면? 왜? 오빠 설마... 내가 이제 그 건물 주인이야. 너 월세 한 푼도 안 받을게. 밀린 것도 됐어. 그냥 거기 살아. 장사도 그냥 하고. 오빠 진짜? 진짜 그래도 돼?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됐어. 너랑 나랑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예정 생각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사람이 굶어 죽게 될 순 없잖아. 그리고 딸도 네가 다 키웠는데. 그 사람은 제 손을 와락 부여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오빠밖에 없어 진짜. 역시 이 세상에 오빠 같은 사람 없어. 저는 그 모습이 그저 안쓰러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가 말했습니다. 가게 한번 둘러보자. 손볼 데 있으면 내가 고쳐줄게. 명색이 건물주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는 함께 가게로 갔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살펴보며 수도꼭지도 잠가보고 전등도 켜봤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을 잠깐 카운터에 올려놨는데 정신없이 둘러보다 그만 그걸 두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전처와 가게 앞에서 헤어지고 한참 걷다가 그제야 휴대폰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뒷문 쪽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안에서 전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됐어. 완전 대박이야. 글쎄 그 호구가 이 건물 주인이 됐다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월세도 공짜로 해준대. 밀린 것까지 다 없던 걸로. 공짜로 집 하나 건진 거지 뭐. 호구가 따로 없어 호구가. 이게 진짜 운명 아닐까? 전 남편이 말로 꼬시기 정말 쉽거든. 저는 숨도 못 쉬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인간 아직도 나한테 마음 있어. 눈빛 보면 다 알아. 예전처럼 살살 녹이면 돼. 한 번 호구는 영원한 호구라니까.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이번엔 내가 아주 제대로 뜯어낼 테니까. 응 끊어. 누구 올라.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호구, 예전처럼 자기야, 제대로 뜯어낸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휴대폰을 가지러 가지 못했습니다. 발이 떨어지질 않았거든요. 휴대폰은 다음날 낮에야 찾으러 갔습니다.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라는 걸 사양하고 후다닥 돌아왔어요. 이 작은 기계 하나 때문에 저는 결혼 생활과 이혼할 때의 일들을 뿌리째 의심하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통화 내용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호구, 예전처럼 자기야. 다음날 저는 김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나 좀 도와줘요. 아니 무슨 일인데 얼굴이 그래요? 밤새 못 잤어요? 어제 우연히 전처 통화를 들었어요. 날 호구라고 하던데 또 뜯어내겠다고. 전화 상대한테 자기야라고 하더라고요. 이혼했으니 자기라고 말할 사람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혼할 때 아니 이혼 전에도 왠지 만난 사람 같아서요. 김 소장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우씨, 그동안 그 여자한테 당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생각을 좀 해봐요. 이혼할 때 위자료면 재산이면 다 줬다면서요. 근데 그게 다 어디 갔어요? 병원비? 병원에 있는 장모님 병문안도 못 갔었다면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 전처 말로만 들었던 거죠. 진실을 알고 싶네요. 그동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근데 무작정 따지면 그 여자 또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자 말솜씨에 많이 휘둘린 모양인데. 그럼 어떡하죠? 증거를 모아요. 앞으로 그 여자랑 나누는 대화 전부 현우씨가 직접 녹음해요. 현우씨가 대화에 같이 있으면서 녹음하는 건 불법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 서류, 송금 기록 다 챙겨두고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증거로 싸우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당해요.
끝까지 파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혼하던 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흘리던 눈물, 나 때문에 오빠 인생 망치기 싫어라던 말, 그게 다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손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옛날 짐들을 뒤졌습니다. 이혼할 때 챙겨뒀던 서류 뭉치가 어딘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한참을 뒤지다 낡은 상자 밑바닥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찾았습니다. 위자료 합의서, 통장 사본, 그리고 그 사람이 장모님의 병원비 영수증이라며 줬던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형광등 아래에서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습니다. 그제야 보이더군요. 병원 이름은 있는데 직인이 없었습니다. 날짜도 어딘가 어설펐고요. 그때는 그저 종이 한 장 받아들고 의심 없이 돈을 붙였는데 이제 와보니 누가 봐도 엉성한 가짜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 영수증에 적힌 병원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병원이죠? 몇 년 전 입원 기록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환자 이름은... 선생님 죄송한데 여긴 10년째 카페예요. 병원이 아니고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던 병원에서 받지도 않은 치료의 영수증을 받아들고 전 이혼할 때 제 전 재산을 갖다 바쳤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점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결심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처가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나야 오늘 시간 돼? 밥이나 같이 먹자. 그래 보자. 그렇게 다시 만난 자리에서 그 사람은 옛날 그 얼굴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빠 나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나.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할게. 나 오빠 다시 보면서 깨달았어. 나한테 진짜 잘해준 사람은 오빠밖에 없다는 거.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짐작은 갔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죠.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알아내고 저 여자로부터 다시 되찾아오려면 지금 당장은 이렇게 두는 게 맞으니까요. 너 진심이야? 당연하지. 나 이제 오빠 옆에서 진짜 잘할 자신 있어. 우리 다시 가족이 되는 건 어때? 응? 나도 오빠랑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거의 다른 사람 상황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 전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며 겉으로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르는 척 넘어가는 척 했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볼게. 지우도 있으니까. 고마워 오빠. 역시 오빠밖에 없어. 그날 헤어지고 저는 그 사람을 미행하듯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향한 곳은 고급 외제차가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네에서 알부자라고 소문난 호라비 오 사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처는 그 사람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울먹이던 그 입으로요.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아마 저나 오 사장 둘 중에 하나는 보험이었겠죠. 저는 그 광경을 똑똑히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 둘 다 뜯어먹으려는 그 속셈이 훤히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좀 더 알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들르는 척 찾아갔습니다. 마침 전처는 외출하고 없었고 가게 안엔 어떤 남자가 슬리퍼를 끌고 어슬렁거리고 있더군요. 그 젊은 남자가 누군지 정확히 몰랐지만 분명 외간 남자가 제 건물 안방을 제 집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김 소장을 통해 슬쩍 떠봤습니다. 아니 소장님, 저 가게 안쪽에 웬 남자가 있던데 세입자 가족인가요? 어? 현우씨, 그 가게는 현우씨 전처 혼자 들어온 걸로 기약했었는데 남자라니요? 같이 사는 사람 있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저는 못 들었거든요. 저희도 전혀 들은 바 없어요. 혼자 어렵게 산다고 그렇게 딱한 소리라더니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저는 그날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기억해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더 지켜보니 그 남자는 아예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낮엔 가게에서 멋대로 중고 물건을 떼다 팔기까지 하더군요. 분명 제가 허락한 적 없는 장사였습니다. 전 그 모든 걸 멀찍이서 사진으로, 영상으로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처 앞에서는 여전히 사람 좋은 옛 남편 행세를 했습니다. 속에선 칼을 갈면서도요. 오빠 요즘 자주 오네? 근데 공업사 일은 낮에도 하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낮에 자주 와? 나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근데 올 때는 연락 좀 하고 와. 전처가 제게 그 말을 하더군요. 어차피 가게에서 일하는데 언제 가도 넌 있는 거 아니야?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되물었습니다. 전처가 당황스러운 듯 그러더군요. 아니 오빠 오는데 나도 예쁘게 꾸며야지. 후줄근하게 보이기 싫어서 그래. 응? 그래, 그럴게. 저는 전처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전처가 왜 저러는지는 눈치챘죠. 분명히 그 남자 때문이었어요. 저와 잘해보려는 상황에서 그 남자의 존재가 들키면 안 되니까요. 벌써 들켰다는 걸 모르고 어떻게든 숨기려 드는 전처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 소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당시 이혼 서류부터 다시 들여다봤죠.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소장이 아는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제가 위자료를 넘긴 재산이 이혼 직후 곧바로 어떤 남자 명의로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현우 씨, 이 남자 이름 박태식이라고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박태식? 모르는데요. 누구죠? 현우 씨가 위자료를 준 돈 거의 다 이 사람한테 흘러갔어요. 그것도 이혼하고 딱 2달 만에. 저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제야 어제 그 통화의 자기야가 떠올랐습니다. 소장님, 그 박태식이라는 인간 설마 이 남자일 수도 있을까요? 저는 소장님에게 제가 찍어놓은 영상 속 남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길로 옛날에 아내가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원이라고 말했던 곳들을 수소문해봤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런 입원 기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 계신다는 장모님 동네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어귀에서 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장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셨거든요. 텃밭에서 호미질하시며 그 전보다 더 정정한 모습으로요. 장모님, 저 기억하세요? 현우입니다. 장모님은 제 얼굴을 보고는 크게 놀란 듯 반가워하셨어요. 아이고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서연이는 잘 있고? 어머님, 그동안 어디 편찮으신 적 있으셨어요? 입원하시거나. 입원? 내가? 난 평생 병원 신세 한 번 안 졌네. 무슨 소리라는 게야? 그럼 장인어른께서 빚이 있다는 건 빚? 무슨 빚? 우리가 없이 살아도 빚은 안 줘. 그나저나 자넨 여태 연락이 없다가 어떻게 이제 와서 연락이 됐어? 우리 서연이도 잘 있지? 서연이랑 저 이혼했는데 그것도 모르셨어요? 이혼? 서연이 그것이 연락을 안 해서 우리도 몰랐어. 언제 이혼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들은 그 수많은 사연들이 단 하나도 진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장인어른의 빚이며 아픈 장모님도 큰 수술도 어제 카페에서 흘린 그 눈물의 부고까지 멀쩡히 살아계신 어머니를 죽었다고까지 한 거였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전 그동안 거짓말에 속아 제 인생을 통째로 갖다 바친 호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방에 혼자 앉아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혼 기간이, 제 청춘이 너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갈수록 저는 딸이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안 되던 딸을 저는 옛 친구들까지 동원해 겨우 수소문했습니다. 마침내 딸 지우를 만나던 날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약속한 카페에 먼저 와 기다리는데 손이 다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엿한 22살 숙녀가 들어왔습니다. 그 애가 절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왜 이제 와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요? 날카로운 딸의 모습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아빠? 무슨 염치로 아빠 소리래요? 날 버려놓고?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버리다니, 아빠가 널 왜 버려? 아빠가 얼마나... 엄마가 다 말해줬어요. 아빤 나 귀찮아한다고. 새 여자 만나서 새 가정 꾸렸다고. 그래서 우리 보러도 안 온다고요. 연락 한 번 없던 게 그 증거 아니에요? 내가 연락을 안 했다고? 지우야, 아빠가 너 찾아갔어.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엄마랑 네가 자꾸 이사를 가서... 거짓말. 엄마는 아빠가 한 번도 안 찾아왔다고 했어요. 전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혼하던 날 딸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던 이유를요. 그 어린 게 엄마한테 아빠는 널 귀찮아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 먹었던 거예요. 지우야, 아빠 말 좀 들어봐. 딱 한 번만 이거 좀 봐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간 통장 거래 내역을 딸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 봐. 아빠가 너랑 연락이 안 돼도 매달 한 번도 안 거르고 양육비 보낸 기록이야. 네 학비하라고, 옷 사 입으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동안 단 한 달도 안 빼고 보냈어. 명절이랑 생일엔 더 보냈고 20살엔 대학 등록금하라고 500만 원이나 보냈는데. 딸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 종이를 한 줄 한 줄 훑어 내려가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양육비? 전 이런 돈 받은 적 없어요. 엄마가 아빠는 양육비도 안 보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거라고. 뭐? 저 고등학교 때 알바 세게 시켰어요. 급식비 밀려서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수학여행도 못 갔어요. 엄만 늘 돈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등록금도 대출받아서 대학 들어갔는데. 딸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아빠가 보낸 그 돈이 다 어디 갔어? 그리고 엄마가 왜 아빠랑 만나는 걸 막은 거예요? 저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은 단 한 푼도 딸에게 가지 않았던 겁니다. 어디로 갔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절 버린 줄 알고 그동안 아빠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친구들이 아빠 얘기할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근데 아빠는 한 번도 날 버린 적이 없었던 거야? 나 대체 그때 아빠랑 같이 간다고 말할 걸 그랬어.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그래 지우야, 단 한 번도 안 버렸어.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아빠가 미안해. 더 빨리, 더 악착같이 찾았어야 했는데 네가 날 미워한다는 그 말만 믿고. 아빠가 바보였어. 진짜 바보였어. 아빠, 저 사실 힘들 때마다 아빠 생각했어요. 아플 때도, 졸업식 때도, 아무도 안아줬을 때도 그래도 마음속으로 아빠가 어딘가에서 날 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라도 안 믿으면 못 버텼어요. 딸이 제 품에 와라간겨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그 작은 어깨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굳었습니다. 더는 이해도, 동정도, 예정도 없었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에게 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추는 그 건물이었습니다. 사실 통화를 엿들은 다음 날 저는 김 소장을 찾아가 한 가지 장치를 미리 깔아뒀습니다. 소장님, 그 사람 입주시키긴 할 건데요.
그냥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잘 생각했어요. 공짜로 빌려주는 거라도 계약서 한 장은 꼭 써야 돼요. 조항 몇 개만 넣어두면 나중엔 일 생겼을 때 현우 씨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며칠 뒤 저는 전철을 가게로 불러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거 다 뭐야? 공짜로 살게 해준다며 무슨 서류를 또 써? 아, 그거 그냥 형식이야. 공짜로 빌려주는 것도 종이 한 장은 있어야 너도 나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데잖아. 너랑 지우 생각해서 그냥 해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하긴 뭐 오빠가 나 해코지할 사람도 아니고. 전처는 역시나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쓱쓱 사인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 사람은 글자 읽는 걸 죽도록 귀찮아했습니다. 계약서든 보증서든 늘 마지막 장만 펼쳐 이름 석자만 휘갈겼죠. 그 허술한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들이거나 같이 살게 하면 안 된다. 마음대로 다른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어기면 즉시 집을 비워야 한다. 그런 조항들요. 법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돈을 받고 빌려주면 세입자로서 보호를 받지만 공짜로 빌려준 경우엔 그 보호가 훨씬 약합니다. 게다가 약속한 조항까지 어기면 주인은 언제든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처는 보란듯이 그 조항을 어겼습니다. 그 젊은 남자를 떡하니 가게 안쪽 살림방에 들여 같이 살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멋대로 가게 용도까지 받고 장사를 벌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사진과 영상으로 차곡차곡 남겼습니다. 명도, 그러니까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카드가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전처가 제 발로 만들어준 덫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를 등쳐먹은 그 이혼 사기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태식이란 남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알아보니 그 사람은 이미 빈털터리가 된 상태로 전처에게 버림받았더군요. 당신이 박태식이야? 누구셔? 강현우, 윤서연 전 남편. 남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는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에 술병이 굴러다니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옛날 일이라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옛날 일? 당신들 둘이 짜고 내 재산 다 빼돌린 거 그게 옛날 일이라고? 내가 뭘 빼돌려? 증거 있어? 함부로 떠들지 마. 저는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내 서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증거? 당신 명의로 내 돈 넘어간 기록 다 있어. 이혼하고 2달 만에. 이것도 우연이야? 남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근데 말이야, 나 당신한테 한 푼도 받아낼 생각 없어. 당신도 그 여자한테 버림받았을 거 아니야? 돈 떨어지니까 헌신짝처럼 차였다며. 내가 다 들었어.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다시 재결합하자고 하더라고. 내가 돈 좀 벌었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었나 봐. 남자 표정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년이 재벌은 남 못 주고 또 그 짓이네. 그년이 내 인생 다 말아먹었어. 위자료 받을 땐 평생 같이 살자더니 돈 떨어지니까 바로 다른 놈한테 갈아탔어. 나도 똑같이 당한 거라고.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웃기지 마. 당신도 한패였잖아. 근데 이제 와서 억울해? 남자가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좋아, 그럼 거래하자. 그 여자가 어떻게 날 속였는지 사실대로만 다 말해. 그거 하나면 돼. 그럼 당신은 빠지게 해줄게. 어차피 당신도 그 여자한테 복수하고 싶은 거 아니야? 배신당한 자의 복수심은 무서웠습니다. 남자 눈에 도끼가 서리더니 본물 터지듯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 아프단 거 다 그년 작품이야. 멀쩡한 노인네 갖다가 죽었다 살렸다 했어. 위자료 받자마자 둘이 반씩 나눠 가졌고 결혼하고 한 5년? 그때부터 나랑 만났어. 당신이 야근하는 날이면 우리 둘이. 됐어, 거기까지.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말은 제 주머니 속 휴대폰에 한마디도 빠짐없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녹음과 서류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속아서 재산 넘긴 거라면 그 합의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가져간 돈은 돌려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거짓말로 입힌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습니까? 기간은 사기당한 걸 안 날부터 따집니다. 선생님은 이제 막 하셨잖아요. 시효 안 지났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곧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빼돌린 재산 환수, 거기에 손해배상까지, 게다가 그동안 딸에게 단 한 푼도 안 쓰인 양육비 문제도 이제 성인이 된 딸 지우가 직접 나서서 함께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할 때 넘긴 돈과 양육비를 합친 금액 전부를 이번엔 합법적인 명목으로 제대로 받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잠을 줄여가며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해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박태식의 자백, 가짜 영수증, 멀쩡히 살아계신 장모님 사진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소장이 그 자료들을 보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현우 씨 진짜 독하게 준비했네요. 변호사가 보면 좋아하겠어요. 평생 당하고만 살았잖아요. 이번 한 번은 제대로 갚아줘야죠. 근데 그 잔치 자리에서 한꺼번에 터뜨리겠다는 거 좀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냥 조용히 소송으로 끝내도 되잖아요. 제가 전처의 악행을 터뜨릴 장소로 생각한 곳은 바로 오 사장의 생일 잔치 장소에서였거든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장소는 없을 것 같아서요. 소장님, 그 사람은 평생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 불쌍한 척하면서 살았어요. 뒤에서는 사람들을 다 호구 취급하면서. 그 가면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벗겨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그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벌이거든요. 김 소장이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그 여자한텐 돈 잃는 것만큼 체면 잃는 것도 더 쓰라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딱 그 자리예요. 자기가 새 호구 앞에서 제일 빛나려는 그 순간에 다 무너뜨릴 거거든요. 그 무렵 전철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게 전화에서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오빠, 우리 이왕 다시 만나는 거 혼인신고부터 다시 할까? 그래야 나도 안심이 되지. 혼인신고? 갑자기? 그럼 건물도 부부 공동재산 되고 좋잖아. 나 이제 오빠 없으면 못 살아 진짜. 전 그제야 그 사람의 진짜 목표가 뭔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제 건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노린 건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래, 생각해볼게. 곧 좋은 자리에서 답 줄게. 좋은 자리? 무슨 자리? 곧 알게 돼. 아주 특별한 자리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특별한 자리가 자기 인생이 끝나는 자리가 될 줄은 그 사람은 꿈에도 몰랐겠죠. 마지막 무대는 전처가 그토록 매달리던 오 사장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동네 유지들이 죄다 모이는 큰 자리였죠. 전처는 그 자리에서 오 사장 옆에 안주인처럼 떡하니 서서 새 호구를 완전히 낚아챌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김 소장과 딸 지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박태식까지 데려갔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전처가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오빠, 아니 당신이 여길 왜? 저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 사장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서유씨, 이분들은 누구요? 초대한 손님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함을 느낀 전처가 다급하게 오 사장 팔을 붙들었습니다. 저 사람 내 스토커예요. 당장 쫓아내야 해요. 저는 피식 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일부러 또박또박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전 이 여자 전 남편 강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새 들어 사는 그 건물 주인이기도 하죠. 이 사장님께 꼭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전 남편? 윤 사장 나한텐 사별했다고 하지 않았어?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처 얼굴이 점점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사장님 듣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어디 드러나 봅시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 음량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제 말은 못 믿으셔도 이 사람 본인 목소리는 믿으시겠죠? 그리고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서 전처의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호구가 이 건물 주인이 됐다니까? 월세도 공짜로 해준대. 공짜로 집 하나 건진 거지 뭐. 그 인간 아직도 나한테 마음 있어. 살살 녹이면 돼. 한 번 호구는 영원한 호구라니까. 자기야, 이번에 내가 아주 제대로 뜯어낼 테니까. 순간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전처에게 쏠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가짜라고. 요즘 그런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전처가 바라카드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짜?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저는 박태식을 향해 고개짓했습니다. 박태식이 어깨를 펴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전처 얼굴이 그야말로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왜긴 네가 또 한탕한다고 해서 왔지. 전 남편한테 위자료 받아서 나랑 처먹을 때는 언제고 돈 없으니까 날 버려? 그땐 쉽게 버렸어도 쉽게 떨어지진 못하지. 너 좋은 꼴 어떻게 봐? 배가 아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번엔 저 늙은 호구한테서 돈 뜯으면 이번엔 나랑 나누자. 어? 이 미친놈이. 닥치라고. 전처가 악을 쓰며 박태식에게 달려들려는 걸 옆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오 사장 얼굴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요? 사장님,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다 짜고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그때 딸 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또박또박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요. 엄마. 전처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동안 보낸 양육비 그거 다 어디 썼어? 나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나 급식비 없어서 점심 굶을 때 엄만 그 돈으로 명품백 샀지? 해외여행도 갔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말이야. 지우야, 너까지 왜 이래?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아빤 날 귀찮아한다며. 날 버렸다며. 근데 그것도 다 엄마 거짓말이었잖아. 엄마가 나한테서 아빠를 뺏어갔어.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내가 잘 되라고 내 대학 등록금도 안 줬어? 아빠가 보내준 거 어디에 썼는데? 딸 생각하면서 대체 양육비랑 다 어디다 썼는데? 제발 더 이상 그만해, 엄마. 더는 거짓말 안 통해. 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오 사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얼굴에는 환멸이 가득했습니다. 윤 사장, 내가 자네랑 친하게 지낸 건 그냥 친구로서 지낸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 오해하면 곤란해. 오 사장은 마치 처음부터 두 사람은 그냥 친구 사이였다는 듯 선을 그었습니다. 평판이 완전 땅에 떨어진 여자를, 사기꾼이라는 여자를 거둘 생각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저와 박태식이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요. 사장님, 다 오해라니까요. 제 말을 믿어야죠. 전처가 오 사장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지만 오 사장은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한때 그 가게에서 절 호구라 부르며 비웃던 입으로 이번엔 다른 남자에게 매달리며 비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건넸습니다. 내가 했던 말 기억나? 너 굶어 죽게 둘 순 없다고. 월세도 안 받겠다고. 오빠 제발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 넌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도 나한테 붙어서 뜯어먹으려고 했어? 네가 지우라도 잘 키웠으면 용서해보려고 했어. 근데 넌 나랑 지우까지 떼어놨잖아.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건물 비워. 며칠 전부터 웬 모르는 남자가 너희 가게에서 물건 팔더라. 가게에 딸린 네 집에서 먹고 자는 거 보니 직원은 아닌 것 같던데. 계약서에 다 써 있었잖아. 남들이고 멋대로 장사하면 즉시 나가야 한다고. 너 사인했어? 안 했고.
늘 그랬듯이. 오빠, 강현우, 야 이 나쁜 새끼야. 너 이러고도 잘 살 줄 알아? 너보단 잘 살겠지. 지금도 봐. 열심히 살아서 건물주 됐잖아. 네가 빨리 버려줘서 빨리 일어설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야, 돈 좀 벌었다고 유세야? 그런 너야말로 나한테 한 번 더 빨대 꽂으려 한 게 말이 되냐? 왜? 건물주 된 전남편 보니까 혹하디?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 돈 다 가져가고는 버려놓고 이제 와서 뭐? 다시 시작해? 내가 죽었다 깨나도 너랑은 절대 안 만나. 헛소리 그만하고 돈이나 갚아! 나한테서 가져간 돈!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여자 혼자 살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네 자식한테 줄 돈까진 다 썼으면서 돈이 없어? 이 독사 같은 년. 짐승도 모정이 있어! 너 내한테 신경도 안 써놓고 여전히 돈 타령이야? 어쨌든 난 소송 걸어놨으니까 잘 해결해봐. 난 너한테 돈 받아먹을 때까지 포기 안 할 거니까. 등 뒤로 전처의 악다구니가 쏟아졌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처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기로 넘어간 재산을 돌려받는 소송에서 저는 이겼고 거짓말로 입힌 손해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딸에게 단 한 푼도 가지 않은 양육비도 성인이 된 딸이 직접 나서서 받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건물 명도 소송도 끝나 그 사람은 제 건물에서 짐을 싸 나가야 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제가 스토커라며 떠벌린 일이 더해져 도리어 그 사람이 고소를 당하는 처지가 됐고요. 결국 돈이 없어서 가게 보증금이며 가지고 있던 명품들이며 다 팔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같은 방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자업자득이라 불쌍하지도 않았어요. 거짓말로 쌓아 올린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그 거짓말의 무게에 스스로 깔려 산산조각 났습니다. 누가 떠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 자기가 안 읽고 쌓이는 종이에 자기가 버린 사람들이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갔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딸과 함께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 노을을 봤습니다. 아빠 안 힘들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힘들었지. 근데 너 다시 찾았으니까 다 됐어. 그거면 충분해. 아빠, 그동안 미안했어요. 아빠 그렇게 오해해서.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너도 속은 건데. 이제 우리 앞날만 보자. 딸이 제 어깨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이 장을 보고 시답잖은 농담을 주고받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저한텐 기적 같았습니다. 전 이제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곁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이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에 속고 그 긴 세월을 그리움에 속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만 했던 마음이 결국 저와 제 딸을 멍들게 했죠.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거짓은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결국 그 무게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묵묵히 지켜온 진심은 늦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부디 여러분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